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인상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23년도 3월에 유튜브를 새로 시작할 때 전원경 작가님의 책 예술 역사를 말하다를 1년 안에 끝낸다고 했는데 전체 페이지 수가 623페이지 중에서 현재 576페이지까지 제가 정리하고 또 동영상으로 리뷰를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직 이 책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쯤에서 영국 테이트 갤러리 관장을 역임했던 윌 곰퍼츠의 저서 발칙한 현대미술사의 앞부분을 참조해서 예술 역사를 말하다의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 발칙한 현대미술사를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과 또 작가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칙한 현대미술사는 제가 예전부터 한 2번 정도 이렇게 읽었던 책인데요. 어렵지는 않은데 많은 작가들과 또 작품들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여러 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처럼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인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꼭 부탁이네요. 그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인상파 화가들이 등장할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회화 기법은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3대 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가 주로 추구했던 그랜드 매너라는 기법인데요. 이 그랜드 매너는 역사적인 그림들을 고상하고 화려하게 표현하는 기법으로 독자적인 특이성들은 무시하고 보편성을 추구했던 기법이에요. 프랑스의 화가 니콜라 푸생의 작품이 그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랜드 매너라는 회화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대생 실력이었습니다. 담백한 물감을 톤을 배석으로 혼합한 뒤에 몇 시간 동안 또는 며칠 동안 정밀하게 붓을 놀려서 실제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대상을 묘사하는 건데요. 빛과 그늘 사이의 미묘한 농담 덕분에 그림에는 입체적인 견고함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화 기법은 장시간 작업실에 앉아 공들였던 그리는 것은 가능했으나 또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야외에 나가서 계속해서 빛이 변하는 상황을 그리는 그 기법에는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인상파 화가들은 새로운 회화 기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가 주는 느낌을 정확히 포착해서 그리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부지런히 변하는 빛의 농담을 오래도록 바라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대상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 대상은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랜드 매너에서 고집하던 섬세하고 또 여러 요소들을 혼합한 장식 대신에 급하지만 빠르게 또 거칠게 슥싹슥싹 해치우는 붓질이 등장을 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빠른 붓질은 이전 회화에서 볼 수 없었던 알록달록한 색을 더한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들에 대해 당시 점잖았던 프랑스 아카데미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은 반응을 했겠죠. 그들은 인상주의 회화에 대해 유치하고 하찮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대중들은 조소를 퍼부었고 인상파 예술가들을 애송이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그림이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하며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대중들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굴하진 않았습니다. 영리하고 또 호전적이며 자신만만한 집단이었던 그들은 그저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림을 그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계를 넘어 이 상업계까지 아우르는 프랑스 아카데미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파리 살롱으로 알려져 있는 연에 한 번씩 전시가 되는 연례 미술 전시회는 새로운 예술품을 선보이는 전시회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은 전시회였습니다. 화가들은 선정위원회에 따라 최고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시를 결정한 신인 작가들의 경우 평생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부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그 위원회에서 거절당한 작가는 영영 성공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그 협회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단체로 전시회에 참석한 수집가와 화상들은 지갑을 두둑히 채우고 눈을 크게 뜬 채 아카데미에서 인정한 신의의 그림들을 사려고 모두들 전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프랑스 작가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들이 대거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카데미 전시회에서 최초로 호평을 받은 예술가가 인상파 화가들은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협회 측의 고압적인 또 보수주의적인 불만을 토로한 이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낭만주의 대표 화가인 아주 젊고 똑똑한 테오도로 제리코라는 화가였습니다. 천재화가 제리코는 고작 33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19세기 주요 작품들의 도화선이 되는 그림을 남겼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프랑스의 무능한 선장이 세네갈 해안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항해를 하다가 벌어진 이 끔찍한 실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제리코는 힘이 실린 세부 묘사를 통해서 난파로 인한 인간 재해를 그려냈는데요. 그가 감정을 극대화하고자 택한 방법은 카라바조나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키아로스크로, 즉 명암법이라는 과장스러운 화풍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강렬한 대조를 극적 효과로 두드러지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중심부에 보이는 근육질 남성은 엎드린 채 누워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망자가 된 이 인물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사람은 파리의 상류층 출신 젊은 화가였던 외젠 들라크루아였습니다. 들라크루아가 꾀한 혁신은 동시대 프랑스의 활기를 작품으로 그리고자 했던 그의 결심에 동조했던 인상파 화가들에게 위대한 성과였습니다. 비록 들라크루아가 주로 역사적 주제를 택했지만 빠르고 힘찬 붓질을 통해 프랑스의 혁명적 삶에 담긴 강렬한 열정을 얼마간 그림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는 인상주의가 시작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정 순간의 분위기를 포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4층 건물에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 시간 내에 그려낼 수 없다면 결코 걸작을 그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들라크루아가 가장 혐오했던 같은 동양의 사람이었던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를 표적으로 삼은 발언이었습니다. 들라크루아가 보기에 앵그르는 아카데미의 주류인 신고전파 앞에 비굴하게 아첨하면서 그들이 보이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그림보다는 대생 실력을 중히 여기는 태도에 동조한 인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냉철한 엄밀함은 예술이 아니다. 대다수 화가들이 생각하는 소위 의식이라는 것은 지루한 예술에 적용했을 때에만 이상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캠퍼스 뒤쪽에도 똑같이 신경을 쏟을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은 당시 화가들이 그림 실력이 아닌 어떤 아카데미에 약간 아첨하고 충성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꼬집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들라크루아는 이것저것 섞지 않은 순수한 물감으로 대담성과 활기를 더했습니다. 또 호기롭게 아카데미가 사랑하는 명료한 선을 피했으며 대신 대비를 이루는 색상들을 이용해 은은하게 빛나는 시각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이 작품이 1831년 살롱전에 전시되었는데 일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술면에서 혁신적인 데다가 중요한 장치 스캔들을 주제로 한 그림이었기에 30년간 이 그림은 대중들 앞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낭만주의 시대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 중이지만 당시에는 그림에 담긴 친공화당적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한 탓에 프랑스 왕은 이것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그림이라 판단했기에 대중들에게는 공개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으로 보이는 공격적인 여성은 자유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여성은 쓰러진 시체들을 위해서 반란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국기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총검을 들고 있습니다. 1830년 7월 불봉 왕가의 마지막 왕 샤를 10세의 몰락을 암시하는 그림인데요. 정작 샤를 10세는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열정적으로 수집했다고도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시대를 반영한 주제였지만 그것을 표현한 방법은 낭만적이었습니다. 또 그림 속 자유의 여신 오른쪽에선 중절모를 쓴 남성이 들라크루아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들라크루아의 친구였던 제리코가 메두사호의 뗏목에서 활용한 피라미드 구도는
여신의 영웅상을 드높이는 구실을 했습니다. 이 그림 속 여신은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고전적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나선형으로 천을 휘감은 여신의 모습인데요. 이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조각품 사모트라케의 니케를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천은 그림에 실린 친민주주의라는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과하게 진지했던 아카데미는 자유의 여신이 체제의 전복적인 이미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림을 무시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깔끔한 선으로 여인의 육체를 표현하는 고전적 방식을 택하지 않고 겨드랑이 털을 한 움큼을 그려넣었습니다. 아마도 이렇듯 실감나는 표현에 아카데미 측은 정신이 번쩍 났을 법도 했습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생생한 색채, 또 두드러진 빛, 민첩한 붓자국을 통해 현대 회화 기법을 기조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로부터 약 40년 뒤에 등장한 인상주의 운동에서 중심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인상주의 작품이 오직 실제만을 추구했던 것에 비해 들라크루아는 허구적 장면을 그렸다는 점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 낭만주의 두 천재가 인상주의 회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인상주의 회화에 영향을 주었던 프랑스 낭만주의 두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